먼저 정상환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이제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거대 여당이 위장 탈당이나 아니면은 회기 쪼개기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그리고 곧 시작될 청문회 정국에서 여당 측과의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재안을 보면요. 일단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진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중재안을 보면 이 6대 범죄 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부패 이 두 가지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건데, 이걸 두고 이거 선거 관련된 범죄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정치인들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패 범죄나 그다음에 경제 범죄도 결국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재안은 원래 여당이 가지고 있던 그 안을 시기만 일부 미뤘을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실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소권이 있는 이상 보안 수사권, 기소를 위해서 필요한 그 수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것을 이번에 명시적으로 그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제 청문정국 시작되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연관을 지어봤을 때 일단은 이게 좀 시기를 미루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은 이후에 보완해 나가겠다. 현안이 너무 많으니까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협상하고 또 줄다리기 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중재안에 보면 단일성, 동일성 이런 개념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일성이나 동일성이라는 이런 개념은 재판 과정에 검사가 기소된 내용을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기소된 내용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과 수사는 다른 겁니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네. 수사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재안대로라면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보내야 돼요, 경찰로. 다시 보내서 다시 받아서 그걸 또 다시 수사해야 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네.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새로운 죄가 나오면은 다시 경찰 가서 조사받고 또 다시 검찰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너무 큰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좀 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냈던 그 법안에서 숨겨진 가장 큰 독소 조항은 검찰의 보충 수사권,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사수했다.
여기에 지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를 검찰에 직접 수사권 대상으로 남기려고 했지만 민주당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사수했다.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지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보안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이것을 검찰에 남겨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안 수사권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판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을 빌려와 가지고 이 수사에도 차용해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이걸 봤더니 다른 혐의점이 보인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재안에 따르면?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수사해서 다른 사건으로 넘겨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전과는 예. 경찰로 다시 가야 되죠. 현재 같으면은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검찰이 조사를 하죠. 그것도 보안 수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해서 하는 건데 현재 중재안 내용대로라면 이 단일성,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로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 부분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사 만든다는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걸 빨리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는 게 좋은데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다시 경찰로 가서 조사하고 다시 검찰로 와서 또 조사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국민들의 기본권과 편의를 고려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그 수사 권한을 가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6대 범죄 그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발족이 되면은 현재 가장 지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검찰의 어떤 헌법상의 역할, 검찰 제도가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에 의한 기본권, 인권 침해 가능성을 막고 또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1962년 그 무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과연 경찰 권력의 견제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찰은 제복을 입은 집단이고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거기다가 현대 권력은 정보에서 온다고 하는데 정보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정보 기능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경찰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 독점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거의 검찰공화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경찰공화국이 탄생하게 될 건데 이것을 이 경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경찰의 어떤 수사 권한 자체를 조금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같이 이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6대 범죄가 됐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넓히든지 간에 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 경찰이 하고 있는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근거를 좀 마련해 두어야 되는데 현재 검수완박법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실종이 되어버렸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검사들이 파견 가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아니면 아예 독립적인 기구로 둘 거냐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중재안 자체에 보면은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미국의 FBI형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FBI가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내에 마약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독점국 이렇게 조세국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것이 뭐 행안부로 간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입법부 산하에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법무부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경찰의 어떤 거대한 수사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좀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안부 같은 경우 이제 경찰이 또 행안부 아래에 있으니까요. 예. 행안부 기관이니까요. 예. 거기에 같이 있으면 이제 견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산하로 가는 건 뭐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령 이제 6대 범죄로 이제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다 하게 됩니다. 네.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해서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리도 없고요. 검찰하고는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다시 비대해질 염려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속이 지금 행정부 외청인 거죠? 경찰요? 검찰이요, 검찰. 검찰은 법무부. 검찰은 법무부, 그렇죠. 경찰은 예. 행정부 소속이고.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있는 경우에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완을 좀 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청문 전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제 중재안을 합의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밀고 나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와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조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온 인사인 만큼 이거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 공세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문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그 후보자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제가 대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영민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샤프한 분이시고 합리적이셔서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본인이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렇게 잘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낙마되는 상황은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잘 해명을 하시고 또 사과하시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국회에서 인준 과정은 좀 무난할 걸로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인준되지 않겠습니까? 정호영 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재검사를 받았더니 당시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그런 진단 결과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한데 당선인 측에서 초반에는 이게 팩트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나중에는 뭐 40년지기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그 표현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불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후보자 본인 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당선인이나 또 인수위 쪽에서도 청문회까지는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좀 낙마가 될 것이고요. 네. 해명이 되면은 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서 42%로 4월 2주차에서 4월 3주차 이 사이에 이제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서 45%로 올라갔습니다. 예, 다음 조사 결과 좀 보여주시죠. 윤 당선인의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인사가 26%였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21%를 차지했습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역대 다른 대통령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꼭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MB 경우에 상당히 높게 나오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냥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오늘의 윤석열을 있게 한 것은 뚝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특유의 뚝심으로 본인의 어떤 진정한 진가를 발휘할 그런 시간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조금 낮은 지지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견디고 극복해 내지 않겠는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